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를 제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일본 정부가 뒤로는 한국의 기술을 애타게 구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JXA,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의 1급 기밀 회의록이 유출된 것인데요. 그 안에는 H3 로켓의 결함은 한국 누리호의 기술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치욕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 위성을 비난하고 속으로는 한국 기술에 매달려야 하는 일본의 이중적인 민낯. 그리고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리랑 7호가 우주에서 내려다본 결정적 장면까지. 지금부터 일본 열도를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내부 고발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전문가의 사연입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는 걸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백악관 안보회의 조정관으로서 일본이 한국의 아리랑 7호를 견제하는 이유가 단순한 안보 우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붉어진 얼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오던 그날, 유출된 JXA의 문건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견제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자신들의 로켓은 터져나가는데 한국 위성은 일본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열등감. 일본이 감추려 했던 그 처참한 진실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은 피터 브라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 태평양 전략 조정관이자 트럼프 행정부 2기 우주 정책 핵심 자문역입니다. 워싱턴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펜타곤 지하 벙커와 백악관 상황실을 연결하는 보안회선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3개의 대형 모니터 중 중앙 화면에는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의 발사대가 비춰지고 있었어요. H3 로켓 4호기. 일본이 우주 강국의 자존심을 걸고 지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준비한 발사체였습니다. 피터, 이번에도 실패하면 일본의 입장은 난처해질 겁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요. 옆자리에 앉은 나사 연락관 데이비드가 초조한 듯 펜을 딱딱거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지만 최근 그들의 기술적 행보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JXA, 일본 우주항공연 구개발기구는 H3가 기존 HEA를 대체할 저비용 고효율 로켓이라고 수년간 호언장담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1호기의 실패, 2호기의 불안정한 성공, 그리고 이어진 잦은 연기. 반면 오른쪽 모니터 구석에 띄워진 또 다른 데이터 스트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항우연, 누리호 및 아리랑 7호 상태 정상.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RI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요란한 마케팅도 거창한 선언도 없었죠. 그저 묵묵히 누리호를 쏘아 올리고 차세대 위성 아리랑 7호를 궤도에 안착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아리랑 7호 발사에 대해 제재를 요청한 건 알고 계시죠? 데이비드가 씁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알고 있네. 이중 용도 기술이 의심된다며 미국의 기술 통제 압박을 넣었지.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을 정도니까요. 저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H3 로켓 발사를 앞두고 경쟁자로 부상하는 한국의 발목을 잡기 위해 예교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의 고해상도 광학위성과 발사체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것은 우려가 아니라 공포로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지는 해의 마지막 발악 같은 것이었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60초 전. 스피커에서 일본어와 영어가 섞인 관제센터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 걸린 60초.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화면 속 하얀 수증기를 내뿜으며 서 있는 H3 로켓은 웅장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역시 관저에서 숨을 죽이고 있겠지요. 그녀에게 이 로켓은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지율을 결집하고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정치적 생명줄이었으니까요. 10, 9, 8점. 카운트다운이 0을 향해 갈수록 상황실의 공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주 엔진 시동. 점화. 거대한 화염과 함께 H3가 대지를 박차고 오르는 듯했습니다. 연기가 발사대를 뒤덮었죠. 1단 엔진인 LE92 갱음을 내며 추력을 발생시켰습니다. 26. 환호성이 터져 나와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은 모니터 하단의 원격 측정 그래프가 비정상적으로 꺾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잠깐, 추력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화면 속 로켓이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1단 연소 불안정, 치명적 오류, 비행 제어 시스템 응답 없음. 붉은 경고 메시지가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1단 엔진의 연소 불안정. H3 개발 초기부터 일본을 괴롭혀온 고질적인 문제가 또다시 터진 것입니다. 로켓은 상승하는 듯하다가 이내 힘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눌린 것처럼 말이죠. 고체 부스터 분리 실패, 자세 제어 불능. 일본 관제센터의 다급한 비명이 통역 없이도 전해졌습니다. 로켓은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 위험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폭 명령이 필요합니다. 냉정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쾅!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은 벙커의 스피커를 찢을듯 울렸습니다. H3 로켓은 우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네가시마 앞바다 상공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들이 불꽃놀이처럼, 아니 비극적인 유성우처럼 바다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H3 발사 실패 확인. 임무 중단.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어요. 일본 우주산업의 신뢰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해야겠군.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제재하라고 떠들던 그 시간, 정작 그들은 자신의 앞가림조차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발사 실패 직후 일본의 반응은 예상대로 히스테릭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 톤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전의 과정일 뿐입니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제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정치인의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발언이 문제였어요. 기자 중 누군가가 한국의 누리호 성공과 비교하는 질문을 던지자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한국의 로켓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출처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H3의 실패가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JXA 내부에서는 예부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기술적 결함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 운운하며 예부, 그것도 은연중에 한국이나 중국을 겨냥해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 그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반응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실패에 대해 공식적인 조롱도 비난도 하지 않았죠. 그저 이웃 국가의 우주개발 실패에 유감을 표하며 원인 규명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짧은 논평만 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물밑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CIA 서울 지부에서 보내온 첩보에 따르면 한국 KRI 연구원들은 H3 실패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실패를 비웃는 대신 타산지석으로 사마 아리랑 7호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의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였습니다. 실력을 갖춘 자는 말이 없고 불안한 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로 호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찌푸린 표정으로 H3 폭발 장면이 반복 재생되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터, 이게 무슨 꼴인가. 일본이 최고의 파트너라며 큰소리치더니 내 돈과 시간을 공중분해시켰어.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엔진이었습니다. 카카. 하지만 반복된 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나? 한국 놈들 기술은 훔친 거라고 제재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어. 그런데 정작 자기네 로켓은 폭죽처럼 터지고 한국 애들은 조용히 위성을 띄우고 있잖아.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닌가? 트럼프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툭 쳤습니다. 거기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동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게,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이 친구들이 원래 일본 위성을 쓰기로 되어 있었지. 근데 지금 전부 한국이랑 접촉 중이야. 일본 로켓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다카이치는 독돈이 뭐니 하면서 한국을 긁어대기만 하지 정작 물건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질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패배하는 말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한국 쪽을 좀 더 자세히 파봐. 특히 그들이 일본보다 앞선 기술이 뭔지, 그리고 일본이 왜 저렇게 한국을 경계하는지. 단순히 자존심 문제 같지가 않아. 대통령의 직관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관이 현실로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쿄의 밤은 깊었지만 제 업무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사관 보안실에서 JXA의 실패 원인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제 개인 보안 단말기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딥블루. 제가 일본 내에 심어둔 정보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JXA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엔지니어였죠. 파일의 제목은 JXA 내부 긴급 기술 회의록 대회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어 원문과 함께 자동 번역된 텍스트가 화면에 떴습니다. 회의록의 날짜는 H3 발사 실패 바로 직후였습니다. 참석자는 JXA의 수석 엔지니어들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임원들이었고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다나카, L29 엔진의 연소실 냉각 문제는 현재 우리의 독자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소재 공학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미쓰비시 임원,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소. 총리 관저의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오. 무조건 성공시켜야 해. 수석 엔지니어 다나카, 데이터를 보십시오. 진동 제어와 터보 펌프의 안정성.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미쓰비시 임원, 그게 어딘가? 나사인가? 수석 엔지니어 다나카, 아닙니다.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데이터입니다. 그들이 독자 개발한 75톤급 엔진의 클러스터링 제어 알고리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변수를 그들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폄하하고 제재를 요구하던 일본이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누리호 기술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문건은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안사항, 한국 KRI와의 비공개 기술 협력 타진 필요. 단,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정부 간 공식 협력이 아닌 민간 기업이나 제3국을 통한 우회적 기술 자문 형식을 취해야 함. 특히 한국이 보유한 극저온 헬륨 탱크 설계도는 우리 H3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 필수적임.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다카이치가 그토록 한국을 비난했던 진짜 이유였을까요? 한국이 너무 커버렸다는 공포, 그리고 그들의 기술 없이는 자신들의 실패를 덮을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 제재 요청이라는 적반하장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혐오하면서도 한국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거대한 모순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아리랑 7호의 발사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CIA로부터 입수한 아리랑 7호의 스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해상도 0.3m급 초정밀 광학 위성. 기존 일본의 첩보 위성보다
2배 이상 선명한 화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위성에 탑재된 AI 기반 자동 객체 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기술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오르는 순간 일본 열도 전역의 군사시설 이동 현황은 물론 독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은밀한 기동까지 실시간으로, 그것도 24시간 감시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H3 로켓에 실어 보내려던 위성 역시 감시 위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보다 먼저 더 높은 곳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 꿈은 다네가시마 앞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눈은 한국의 것이 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주 패권의 이동,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이었습니다. 각하, 우리는 파트너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감추려 했던 그 비밀 회의로 이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아니 트럼프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카이치 총리는 과연 그때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한국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 사무실에 직통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피터 브라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짙은 일본어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JX의 다나카입니다. 당신이 제 보고서를 읽었다는 걸 압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보원 딥블루가 보낸 문건이 주인공, 수석 엔지니어 다나카였습니다. 그가 왜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을까요? 미스터 브라운, 일본 정부는 미쳤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설계를 그대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또다시 폭발할 겁니다. 제발, 한국과 연결해 주십시오. 누리호 팀과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우주 프로그램은 영원히 끝장입니다. 적국의 기술자, 아니 동맹국이지만 라이벌인 일본의 핵심 엔지니어가 미 고위 관료인 저에게 한국과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국 총리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말입니다. 다나카 씨, 이건 반역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이 필요합니다. 제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뚜뚜거리는 신호음만이 적막한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일본에서 먼저 뜨지만 지금 우주기술의 태양은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H3의 처참한 실패, 그리고 JXA 핵심 인사의 긴급 요청.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려 애썼던 대한민국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걸 차례였죠. 수신자는 주미 한국 대사관의 국방무관이었습니다. 안녕하시오, 김 장군. 나 피터 브라운입니다. 재미있는, 아니,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시간 좀 있으십니까?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다네가시마의 연기가 거치기도 전에 워싱턴과 서울, 도쿄를 잇는 거대한 물밑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워싱턴 DC 예곽,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안전가옥. 이곳은 백악관이 비공식적인 예교 채널을 가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새벽에 여명이 강물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주미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 김철수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태블릿 PC를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JXA의 내부 회의록, 다나카 수석 엔지니어가 제게 보낸 그 긴급 요청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놀라거나 당황할 줄 알았던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조간신문에 뻔한 가십 기사를 읽는 듯한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브라운 조정관님.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일본은 지금 예교적으로 자살골을 넣고 있는 거군요. 겉으로는 우리 위성 발사를 막아달라고 미국의 떼를 쓰면서 뒤로는 우리 기술을 구걸하고 있다니. 구걸이라기보단 절박한 기술적 필요성 때문이겠죠. 김 장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이 제안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도. 안보협력이요? 김 소장이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피터, 친구로서 말하는데 그 단어는 지금 상황에 안 어울립니다. 3년 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니 뭐니 하며 우리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그리고 우리 누리호 1차 발사 때 부품 반입을 방해했을 때 안보협력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 KRI 연구원들은 그때 이를 갈았습니다. 나사 하나, 밸브 하나까지 우리 손으로 국산화하자고. 그 도끼가 지금의 누리호와 아리랑 7호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이 실패하니까 도와달라. 그것도 공식 요청도 아니고 도둑고양이처럼 뒷구멍으로? 김 소장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일본 H3가 터지든 말든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위성을 우리 로켓으로 쏘면 그만입니다. JXA의 저 문건, 우리 정부에 보고는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아마 용산에서는 코웃음을 칠 겁니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중재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며 한 수 접어주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실력을 가진 자의 여유, 아니 오만함마저 느껴질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던 순한 양 한국은 이제 없었습니다. 안전가옥을 나오자마자 제 전용 회선으로 긴급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였습니다. H3 발사 실패의 후폭풍이 태평양을 건너 적도 부근에서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긴급, 인도네시아 정부, 일본 H3 로켓 발사 대행 계약 전면 재검토 선언. 인도네시아는 일본 우주산업의 핵심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은 차세대 통신 위성을 H3 로켓에 실어 쏘기로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상태였죠. 하지만 오늘 새벽의 폭발은 그들의 인내심을 끊어놓았습니다. 저는 즉시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소? 단순히 재검토 수준인가? 아닙니다. 피터. 이건 파기 수순입니다. 방금 인도네시아 과학기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주 노골적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위성을 불확실한 로켓에 맡길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대안은 스페이스X로 가겠다고 하던가. 그게 묘한 분위기입니다. 스페이스X는 예약이 너무 밀려 있어서 3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이 지금 급하게 접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설마. 네, 한국입니다. KRI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실무진을 급파했답니다. 누리호 후속 모델이나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에 자리를 달라고요. 심지어 위약금을 물더라도 일본과는 끝내겠다는 태세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태국과 베트남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일본 레이더 위성 도입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초소형 군집 위성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죠.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진행하려던 우주센터 건립 사업 파트너를 한국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였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일본이 반세기 동안 공들여 쌓아온 아시아 우주맹주의 지위가 H3의 폭발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위로 한국이라는 새로운 깃발이 꽂히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이동이 아니었어요. 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지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의 이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을 저는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직보했습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재미있군. 다카이치가 나한테 전화해서 한국 욕을 할 때 자기네 앞마당은 다 털리고 있었구만. 각하, 일본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동남아 시장을 잃으면 일본 우주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공식 항해 서한이 도착했다는 비서관의 전갈이 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명의의 서한이었습니다. 제목, 한국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청. 내용은 기가 찼습니다. 한국이 H3 실패를 틈타 동남아 국가들에게 로비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저가 공세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심지어 한국이 H3 발사 실패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억지 주장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미쳤군. 트럼프가 서한을 책상 위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피터, 다카이치한테 전해. 패배자의 변명은 듣기 싫다고.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기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본이 무능한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해. 직접 확인이라니요? 다음 달 G7 정상회의 전에 내가 한국에 들를 거야. 나로 우주센터. 거기 한번 가보지. 아리랑 치로 쏘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저는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실패 직후 보란듯이 한국의 발사장을 방문한다. 이것은 일본에게 보내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일본의 징징거림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제 진짜 실력자와 손잡겠다는 강력한 신호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철수 소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긴장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브라운 조정관님, 본국에 훈령이 왔습니다. JX의 기술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거절입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거절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H3 실패 원인 규명에 개입할 의무도 이유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를 잠재적 적국 취급하며 제재를 가하려던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어떤 기술적 교류도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의 목소리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안보실장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약 JXA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인도적 차원과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참관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저는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일본에게 항복 선언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뒷구멍으로 몰래 기술만 빼가지 말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우리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 일본의 자존심을 짓밟은, 아니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택할 것인지 묻는 잔인하고도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김 장군, 그건 일본 죽으라는 소리로 들리는군요. 다카이치 총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그럼 할 수 없죠. 계속 터뜨리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바쁠 예정이라서요. 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위성 3기 발사 대행 계약, 다음 주에 도장 찍기로 했습니다. 김 소장은 통쾌하다는 듯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판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어요. 일본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우주 산업을 괴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것인가. 그때 제 개인 단말기의 뒷불로 다나카 엔지니어의 메시지가 또 하나 도착했습니다. 다나카, 시간이 없습니다. 5호기 제작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윗선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조작해서라도 성공한 것처럼 꿈이라는 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제발 한국이. 일본은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덮기 위한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한 더 큰 무리수. 이대로라면 5호기의 폭발은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참사는 단순히 로켓 하나의 손실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친 폭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저도 트럼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국뿐이었죠. 저는 다나카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나카에게 한국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공개적인 구조 요청. 당신네 총리가 직접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이게 만드십시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 동맹국의 엔지니어에게 자국 정부에 대한 항명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일본을, 그리고 아시아의 우주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동쪽,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짙은 먹구름 속에 갇혀있는 듯했습니다. 일본 이바라키현 스쿠바 우주센터.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침울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지하 데이터 센터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H3 프로젝트 팀의 수석 엔지니어 다나카는 떨리는 손으로 메인 서버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파견된 보안 요원들이 복도를 순찰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부는 실패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5호기 제작을 강행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반대하는 연구원들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데이터 조작이라니. 이건 과학에 대한 모독이다. 다나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서는 4호기의 실패 원인인 엔진 연소 불안정 데이터를 삭제하고 단순 센서 오류로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을 유지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체면을 세울 수 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그것은 곧 5호기에 탑승할 위성, 아니 일본 우주 산업의 미래를 또다시 화염 속에 던져넣는 짓이었습니다. 그는 제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공개적인 구조 요청. 너희 총리가 직접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라. 다나카는 품 안에서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우주 개발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관이었죠. 파일 복사 중 98%, 99% 완료. 복사된 파일에는 H3의 결함 분석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난주 열렸던 JXA 임원회의의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데이터를 어떻게든 입수해 훔쳐서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그들의 클러스터링 기술 없이는 H3는 고철 덩어리야. JXA 이사장의 고성이 생생하게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다나카는 USB를 움켜쥐고 연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보안 요원의 그림자가 비쳤지만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배신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썩어빠진 자존심 때문에 조국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의 마지막 애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는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최대 주간지 주간문춘이 다나카가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충격 단독, JXA 내부 문건 유출, 한국 기술 없으면 우주 못 간다 H3 결함, 자력 해결 불가능 판정. 이서는 은폐 지시 누리호가 유일한 해답 JXA 간부, 한국 기술 절치모의 의혹, 지하철 가판대, 편의점, 그리고 출근길 스마트폰 화면마다 이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기사에는 JXA가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죠. 특히 우리의 소재 기술은 한국보다 10년 뒤처졌다. 는 내부 보고서의 문구는 기술 일본을 자부하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송국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편성했습니다. 판넬로 나온 우주공학 교수들은 처음에는 문건이 신빙성을 의심하다가 공개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수치들은 조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H3의 진동 문제는 누리호가 해결한 방식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한 노교수의 침통한 고백이 전파를 타자 일본 열도는 충격에서 분노로 변했습니다. 한국을 욕하더니 뒤로는 한국 기술을 훔치려 했나.
세금 낭비 그만하고 한국에 머리 숙여서라도 배워라. SNS에서는 삽사인 JX의 해체, 삽사인 다카이치 사태, 그리고 삽사인 한국에게 배우자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혐한 여론을 주도하던 우익 네티즌들조차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팩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동은 무력했습니다. 같은 시각, 총리 관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주간지를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간 거야? 보안팀은 뭐 하고 있었어? 총리님, 죄송합니다. 현재 JXA 내부 접근 기록을 조사 중입니다만. 비서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지율은 실시간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강한 일본을 외치며 한국을 압박하던 그녀의 전략이 이 문건 하나로 무능하고 비열한 일본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인하십시오. 전부 조작된 가짜 뉴스라고 발표해. 그리고 한국 정보기관의 공작이라고 몰아붙여. 그녀는 최악의 악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안보 보좌관이었습니다. 미스터 브라운, 지금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측에서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십시오. 한국이 배후에 있다는 첩보를 공유해 주시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보좌관, 지금 저더러 거짓말에 동참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미일 동맹의 신뢰를 위해서. 신뢰를 깬 건 당신들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그 유출된 문건이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은 100% 사실입니다. H3는 지금 상태로 쏘면 또 터집니다.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하죠. 더 이상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지 말게. 미국은 이번 건에 대해 철저히 중립을 지킬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선택하십시오. 계속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다가 정권과 함께 로켓을 자폭시킬지, 아니면 인정하고 살 길을 찾을지. 살 길이 어디 있는지는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살 길은 서쪽, 현해탄 건너에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한국의 YTN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분위기는 도쿄와 정반대였죠. 한국 기자들은 차분했습니다. 일본의 내부 문건 유출 소식을 전하면서도 국뽕에 취해 흥분하기보다는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우주산업의 위기는 기초과학의 부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과학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실패를 용인하고 기다려준 시간의 결과입니다. 앵커의 멘트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속보가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누리호 발사대행 최종 계약 체결 5천억 원 규모. 태국 공군 한 초소형 위성 도입 확정. 일본 제안 거절. 일본이 내부 혼란으로 자중질환에 빠진 사이 한국은 조용히 실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햄버거를 씹으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피터, 뉴스 봤어? 일본 애들 난리 났던데. 네, 카카. JX에는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입니다.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 좀 잡아봐. 내가 직접 축하한다고 해야겠어. 그리고 일본 다카이치한테도 전해. 내가 다음 달에 한국 갈 때 같이 가고 싶으면 비행기 표 끊어놓으라고. 단, 내 전용기에는 못 태워져. 그 사람들은 3등석 타고 와서 한국한테 직접 부탁하라고 해. 대통령의 농담 섞인 지시에 우리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뼈가 있었죠. 미국은 이제 일본을 보호해야 할 동생이 아니라 한국에게 배워야 할 문제아로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제 개인 단말기에 다나카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나카, 저는 이제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연구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한국 기술을 분석해보자 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브라운.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제 위로가 아니라 한국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다카이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먼저 꺾일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우주산업이 완전히 잿더미가 될 것인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가 버티기에는 일본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현실 자각의 마그마가 너무 뜨거웠다는 것을요. 내일이면 아마도 일본 예무성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밀 전문이 날아갈 것입니다. 아주 비굴하고 절박한 내용으로 말이죠. 도쿄 하네다 공항 VIP 전용 출국장. 평소라면 자민당 의원들의 환송 인파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로 북적였을 곳이지만 오늘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트랩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발걸음은 평소의 당당함을 잃은 지 오래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한 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나에, 내가 한국에 가서 자네 로켓 흉을 보기 전에 자네가 먼저 가서 해결해. 한국 대통령이 만나주겠다고 할 때 가란 말이야. 이건 제안이 아니라 경고야. 미국의 압박,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JXA 해체 시위.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기술을 구걸하러 가는 패전 처리 여행이라는 것을요. 전용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잿빛 하늘이 도쿄를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물어가는 일본의 우주시대를 암시하는 듯했죠. 같은 시각 저는 미 공군기를 타고 먼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의전 담당자와 인사를 나누며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브라운 조정관님, 이번 의전 등급은 실무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이 아니니 예포나 위장대 사열은 생략됩니다. 한국 외교부 국장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예교적 결례는 아니었지만 일본 총리에 대한 대우치고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죠. 과거 일본 총리가 올 때마다 미래 지향적 관계를 외치며 극진히 대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일장기를 단 일본 정부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트랩이 내려오고 다카이치 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에는 한국 외교부 차관보급 인사 한 명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장관도 차관도 아니었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짧은 악수,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눈썹이 꿈틀거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굴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의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JXA가 밤새 작성한 기술 협력 요청서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옆에 있던 CIA 서울 지부장에게 속삭였습니다. 보게. 저게 바로 바뀐 힘의 균형이야. 로켓이 없으면 의전도 없는 거지. 용산 대통령실 회담장.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의 다카이치 총리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준비해온 원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와 미국 대표단은 참관인 자격으로 배석했습니다. 총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H3 발사 사고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였지만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우주 협력을 논의하고자 왔습니다. 다카이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최근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우주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우리 JXA의 오랜 노하우와 한국의 제조 능력이 합쳐진다면 말이죠. 저는 실수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어요. 도와달라는 말을 공동연구로, 한국의 독자 기술을 단순한 제조 능력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려는 뉘앙스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총리님, 공유와 공동 연구라.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건 대등한 연구가 아닙니다. JXA는 실패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 항우연이 분석한 바로는 H3의 문제는 엔진 연소실의 설계 결함입니다. 이건 공동 연구로 해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 드려야 할 문제입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예교적 수사는 걷어치우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다카이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JXA는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그 역사가 지금 로켓을 띄워주진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다나카가 유출했던 그 내부 문건,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분석한 H3의 결함 리포트였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한국형 발사체의 클러스터링 제어 코드를 이식하면 H3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그냥 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위성을 제재하자고 하셨던 분에게 어떻게 우리 핵심 기술을 줍니까? 회담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본 관료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카이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자 제가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지침을 이행해야 했죠.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H3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죠. 하지만 한국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기술 이전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한국의 우주기술 통제권을 존중합니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를 바라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총리님, 한국은 지금 비즈니스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와 요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죠. 빈손으로 돌아가서 우주 사업을 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리를 챙기시겠습니까? 다카이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빈손으로 돌아가면 일본 우주 산업은 10년 이상 후퇴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치 생명도 끝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 H3 발사 실패의 원인이 기술력 부족임을 인정하고 한국의 기술 자문을 공식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십시오. 바로 이 건물 1층 브리핑룸에서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건 둘째, 아리랑 7호에 대한 제재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한국의 우주 자산을 일본 자위대가 감시하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십시오. 그것은 사실상 항복 문서였습니다. 일본 보수 정권의 심장을 찌르는 요구였죠.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싫으면 말고라는 식이었습니다. 시계바늘 소리만이 들리는 긴 침묵. 5분 같은 1분이 흘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죠. 받아들이겠습니다. 30분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단상에 선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한국 대통령이 여유롭게 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다카이치가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H3 로켓에 잇따른 실패가 독자적인 기술적 한계에 기인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우주 개발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KRI의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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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터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일본 총리의 입에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 지원을 요청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CNN 생중계 카메라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전 세계로 송출했습니다. 저는 핵연장 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죠. 대통령 각하께 임무 완료. 일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우주의 맹주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카이치의 발표가 끝나자 한국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웃 국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도적 차원,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JS에 대한 기술 지원을 승인합니다. 단, 이것은 한 수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기술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인배의 풍모를 보이면서도 상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다카이치 총리가 퇴장하려 할 때 한 한국 기자가 큰 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총리님, 그렇다면 독도 상공의 위성 감시는 이제 포기하시는 겁니까? 다카이치는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해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큰 산은 넘었죠.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일본 땅 다네가시마에 발을 딛는 순간 어떤 충돌과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주머니 속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다나카였습니다. 미스터 브라운. 뉴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로켓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야자수가 늘어선 남국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센터 입구에는 삼엄한 경비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밴 세대가 이병소를 통과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10명의 남녀가 내렸습니다. 짙은 남색 점퍼, 왼쪽 가슴에는 선명한 태극기와 K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특수부대처럼 절도 있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JXA 측 안내를 받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팀을 이끄는 사람은 최 박사였습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75톤 엔진 개발을 주도했던 전설적인 엔지니어였죠. 환영합니다. 최 박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터 브라운. 경치가 좋군요. 로켓 쏘기엔 아까울 정도로. 최 박사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마중 나온 JXA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씹다 버린 껌 같았습니다. 특히 기술부장 야마모토는 악수를 청하는 최 박사의 손을 보는 둥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현장으로 갑시다. 한국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비법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H3는 당신네 누리호와는 체급이 다릅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전형적인 텃세였습니다. 총리가 무릎을 꿇었어도 현장의 장인 정신을 자부하는 늙은 엔지니어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죠. 최 박사는 그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체급이 다르면 뭐합니까? 링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빠지는데 안내나 하시죠. 야마모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삼키며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종합통제실 MCC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일본 연구원들이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적대감이 피부로 느껴졌죠.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문제의 LE9 엔진 설계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야마모토가 지휘봉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터보 펌프의 진동이 연소실 벽면과 공진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동 흡수 장치를 추가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어. 최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진동 흡수 장치를 추가하면 무게가 늘어날 텐데요. 그러면 탑재 중량이 줄어들고 H3의 경제성은 제로가 됩니다. 그게 해결책입니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소. 소재 공학의 한계란 말이오. 야마모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최 박사가 뒤에 서 있던 한국 팀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김선임, 닥터 K 연결해. 한국 연구원이 노트북 하나를 메인 콘솔에 연결했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 시스템에 뭘 연결하는가요? 보안 위반입니다. 일본 측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진정들 하십시오.
이 노트북은 미 국무부가 보증하는 기술 자문용 장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서명한 협정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 말에 일본 요원들이 멈칫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연구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딩 라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프로그램 로딩, 누리 X 적응형 제어 알고리즘. 우리는 하드웨어를 뜯어고치는 무식한 짓은 안 합니다. 최 박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건 누리호 3차 발사 때 적용했던 능동형 연소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엔진이 떨리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떨리는 박자에 맞춰 연료 분사량을 마이크로초 단위로 조절해서 상쇄시키는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원리랑 비슷하죠. 말도 안 돼. 그런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한다고. 그건 슈퍼컴퓨터로도 불가능해. 야마모토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당신들 소프트웨어가 10년 전 구식이라서 그런 거고. 자, 시뮬레이션 돌려봅시다. 시뮬레이션 시작. 화면 속 가상의 H3 로켓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기존 방식대로라면 그래프는 붉은색을 띠며 요동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진동 수치가 위험 한계선 아래로 뚝 떨어져서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치던 바다에 기름을 부어 잠재운 듯했죠. 일본 연구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터보 펌프 회전수가 4만 RPM인데 진동이 제로에 가깝다고. 센서 오류 아닙니까? 누군가 의심하며 소리쳤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알고리즘은 H3 엔진의 고질적인 지병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고쳐버린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뜯지도 부품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수학과 코딩의 승리였습니다. 야마모토 부장은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친 엔진이 자신이 무시했던 한국인들의 노트북 하나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꼴을 보고 있었죠. 최 박사가 노트북을 닫으며 툭 던졌습니다. 보셨죠? 진동 흡수 장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코드 심으세요. 그리고 연료 밸브 개폐 타이밍만 0.03초 늦추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는 팁입니다. 정적. 통제실 안에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것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 차이에서 오는 경외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의 분위기는 아침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팀을 투명 인간 취급하던 일본 연구원들이 식판을 들고 한국팀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거는 젊은 연구원들도 있었죠. 최 박사님, 아까 그 알고리즘, 혹시 AI 기반인가요? 맞아요. 아리랑 위성에서 쓰는 패턴 인식 AI를 응용한 겁니다. 대단해. 우리는 그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새 한국팀 테이블 주변은 간이 세미나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나카 엔지니어도 그 틈에 섞여 행복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커피를 마시며 그 장면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복이었습니다. 총칼이 아닌 기술로, 억지가 아닌 실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것. 그때 야마모토 부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브라운 조정관. 네, 부장님.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우리가 졌습니다. 기술도 졌고 마인드도 졌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 옛날 방식만 고집했는데 한국은 실패를 밟고 저만치 날아가고 있었군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 장인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네가시마 상공에 구름이 걷혔습니다. 한국팀은 H3 5호기의 최종 점검을 마치고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걸로 H3는 뜰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최 박사가 떠나기 전 JXA 책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성공은 한국 기술 덕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딴소리하거나 독도가 어쩌고 하면
그땐 원격으로 업데이트 끊어버릴 겁니다. 우리 위성이 24시간 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농담 반 진담 반의 으름장의 일본 관료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통제실 메인 스크린에 갑자기 외부 영상이 수신되었습니다. KRI 나로 우주센터에서 보내온 영상이었죠. 실시간 KRI 나로 우주센터. 아리랑 7호가 탑재된 누리호가 발사대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발사 1시간 전, 한국팀이 다네가시마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춰 한국 본토에서는 축포를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최 박사가 일본 연구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갑니다. 우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보다 더 멋진 작별 인사가 있을까요? 한국팀은 쿨하게 벤에 올랐습니다. GXA 연구원들은 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죠. 저는 다나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자네 차례야. 5호기, 성공시켜야지. 네. 한국이 깔아준 길, 부끄럽지 않게 달리겠습니다. 다나카의 눈이 빛났습니다. 다네가시마의 바닷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패배의 공기가 거치고 비로소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희망의 바람은 코리아라는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피어난 것이었지만요. 한국팀이 떠난 자리, 모니터에는 여전히 초록색 정상 사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우주산업의 생명줄, 그것은 이제 한국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 남단, 고흥으로 쏠렸습니다. CNN, BBC, NHK까지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하고 있었죠.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 우주군 사령관과 함께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누리호는 석양을 등지고 황금 비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0, 9, 8점점. 한국어 카운트다운이 들려왔습니다. 떨림은 없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엔진 점화, 26. 9999. 붉은 화염이 시트처럼 펼쳐지더니 누리호가 중력을 비웃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흔들림 없는 수직 상승.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모든 과정이 마치 미리 짜인 컴퓨터 그래픽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아름답군. 트럼프 대통령이 턱을 개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긴장 좀 해야겠어. 저 친구들, 로켓을 무슨 정밀시계 만들듯이 만들어놨어. 13분 뒤,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와 눈물, 얼싸안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속보, 누리호 발사 대성공, 아리랑 7호 목표 궤도 진입 확인, 대한민국, 독자 우주 감시 능력 완비, 우주 주권 선포. 그것은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겠다는 선언이었죠. 한국의 축제가 끝나기도 전 일본 다네가시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H3 5호기의 발사 시간이었죠. 현장에 있는 다나카 엔지니어는 식은땀을 흘리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팀이 심어놓고 간 닥터 K 알고리즘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한국 코드가 제대로 작동할까? JXA 이사장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다나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가 믿을 건 신사의 부적이 아니라 한국의 코드뿐입니다. 발사. H3가 갱음을 내며 떠올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인 최대 동압점에 도달했습니다. 평소라면 진동으로 로켓이 경보음을 질러야 할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진동 상태, 안정적, 0.02%. 그래프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한국의 AI 알고리즘이 엔진의 미세한 떨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역이상 파동으로 완벽하게 상쇄시키고 있었습니다. 성공. 성공이다. 관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로켓의 몸체는 일본산이지만 영혼은 한국산이라는 것을요.
방송에서는 일본의 부활, H3의 기적이라며 떠들썩했지만 JXA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안도감, 그리고 깊은 자괴감에 가까웠습니다. 다나카는 조용히 관제실을 빠져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H3가 남긴 하얀 비행운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한국. 그리고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루가 되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발사 3일 뒤에 찾아왔습니다. 아리랑 7호가 궤도 안정화를 마치고 첫 번째 고해상도 이미지를 지상으로 전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첫 번째 촬영 이미지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풍경 사진을 공개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작정하고 일본을 겨냥했죠. 사진의 제목은 동해의 아침. 하지만 피사체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독도 인근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서 은밀하게 기동훈련 중이던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펜타곤 정보분석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해상도 좀 보십시오. 잠수함 해치에 적힌 일련 번호까지 보입니다. 0.3m급이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0.15m급 아닙니까? 이건 미군 키올 위성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잠수함이 수면 아래로 자망하려던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다는 점입니다. 아리랑 7호의 AI가 군사적 이상 징후를 스스로 포착하고 자동으로 확대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극비리에 진행하던 잠수함 작전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꼴이었으니까요. 이것은 한국의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숨든 우리는 다 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제 독도 도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의 눈이 24시간 머리 위에서 감시하는 한 일본의 은밀한 야욕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의 화상통화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피터, 자네 말이 맞았어. 파트너를 바꾸길 잘했지. 한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쿨하던데. 내가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서 일본의 지분을 줄이고 한국을 메인 파트너로 올리겠다고 했어. 대신 한국 위성 정보를 우리랑 공유하자고 했지.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늙었어. 기술도, 정치도, 야망도. 하지만 한국은 펄떡거려. 내가 좋아하는 에너지야. 앞으로 아시아 우주사령부는 도쿄가 아니라 서울과 평택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야. 이것은 미국의 공식적인 노선 변경이었습니다. 전후 70년간 이어져온 미일 중심의 우주 안보 체제가 붕괴하고 한미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개인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아리랑 7호가 보내오는 실시간 지구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열었다는 자부심. 그것은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국력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인도 태평양 우주 전략 재검토. 작성자, 피터 브라운. 우리는 오랫동안 일본이라는 지지 않는 태양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서쪽으로 집니다. 반면 동쪽 끝 작은 반도에서 쏘아 올린 작은 별 하나가 이제 은하수를 이루려 합니다. 일본 H3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몰락을 증명했습니다. 그 로켓의 심장은 한국의 기술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종속은 곧 안보 종속입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허락 없이는 로켓 하나 아음대로 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카이치의 오파는 일본을 이류 국가로 전락시켰고 한국의 인내는 그들을 우주 제국의 새로운 지배자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라앉는 배에 남을 것인가, 솟아오르는 로켓에 탈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미래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위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였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대한민국은 조용하지만 거대하게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패배자의 변명은 듣기 싫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독도를 감시하겠다던 일본의 야욕은 자국의 앞바다에 수장되었고 오히려 우리의 아리랑 7호가 일본 잠수함의 숨소리까지 포착하는 역전의 드라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무릎 꿇은 일본, 그리고 대인배의 풍모로 그들을 압도한 대한민국.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가 만들어낼 아주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꼼수를 실력으로 제압한 우리의 사이다 같은 행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